자, 계속 이어서 28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아주 중요하죠. 자, 일단 건축이 뭔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뭘 받아야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이 대지에다가 건물 건축하는 것이 건축에서 허용되는지를 모를 수 있죠. 자, 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허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허가권자한테 요 규모, 자, 예를 들면 대지에다가 10층짜리 업무시설 하나 짓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거 지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전 결정 신청이라 그래요. 개념 잡으세요. 개념. 사전 결정 신청. 근데 요거 이제 허가 신청하기 전에 자,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주가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요거는 임의적 절차예요. 다시 말하면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자마자 세무 표시하는 거죠. 세무 표시를 하잖아요. 재량이란 뜻이죠. 재량. 의무가 아니에요. 모든 자가 다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사람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제가 허가 대상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허가 신청하기 전에 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에 대한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의 밑줄 신청하여야 한다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오늘 오른쪽 가면 나오잖아요. 박스 안에 1, 2, 3번을 자,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는데 그중에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죠. 그럼 여기다 갑돌이가 자, 10층짜리 업무시설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허용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건축국에서 허용됩니까? 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신청할 때 끌고 내려가서 동시 신청. 이란 얘기는 뭐냐면 규모하고 용도. 자, 우리가 10층짜리 규모죠. 자, 업무시설 용도 요 두 개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건 다 신청하라 이런 뜻이에요. 필요한 게 여기서 이제 건물을 올릴 때 뭐가 문제냐면 이 건축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도로에 교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건축인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했던 거라니. 그러면 건축인의 심의도 좀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분석도 같이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네 글자로 이렇게 불러요. 동시 신청 이거죠.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논점이냐면 있다 했던 거 한번 쳐놓으세요. 없다로 나오면 틀려. 여기에 자, 건축인의 심의 신청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서의 분석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사전 협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허가권자가 보세요. 자, 건축하고자 하는 자,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갑돌이에요. 갑돌이가 누구한테 신청하죠? 당연히 권한 있는 허가권자한테 신청합니다. 허가권자한테 이렇게 신청하죠. 그럼 허가권자가 자, 이걸 결정할 거예요.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 이렇게 결정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 전에 자, 여기다 갑돌이가 짓는 건물을 가만히 봤더니 공장을 짓는데 공장. 자, 공장을 짓는다고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폐수가 그런단 말이에요. 폐수가. 그러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겠지. 자, 그래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 우리가 허가권자가 이걸 검토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환경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환경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한테 협의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게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자,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세 장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했네. 협의했던 거라미. 자, 환경부 장관의 밑줄을 놔야죠. 권한이 있는 자한테 자, 동의를 권한 행위가 협의입니다. 다른 장관으로 바꾸면 안 돼요. 뭐 국장으로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국장 나오면 안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경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 권한 있는 자를 대답을 하셔야 돼. 그 자가 누구예요? 환경부 장관이죠. 환경부 장관이나 또는 지방환경관세의 장. 이 사람들이 자,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이 있는 자한테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 자와 협의를 해서 오케이 해주면 환경부 장관이 오케이 해주면 그때 결정해서 통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가죠. 4번. 결정해서 통지하는 거예요. 흐름 끊지 말고 내려가서 자, 결정해서 통지를 해줬어요. 이렇게 신청한 자한테. 자, 알려주는 걸 통지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통지 효과. 자, 그럼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했다는 얘기는 이제 결정해서 알려줬다는 얘기니까 자, 지을 수 있다라고 알려줬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10층짜리 업무시설 지을 수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이 갑돌이는 자, 다른 법에 따른 허가를 안 받아도 받은 걸로 봐줘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의제죠, 의제. 의제. 네 가지 허가가 의제됩니다. 사전 결정 통지만 받았을 뿐인데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본대.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도 받은 걸로 본대. 세 번째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도 받은 걸로 본대. 좋겠네. 자, 마지막으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네 가지 허가를 받은 걸로 봐줍니다. 또 물론 허가를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신고도 한 걸로 봐요. 신고 대상이라고 한다면 또 협의 대상이라고 하면 협의도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논점이 의제되는 사항이 중요한 거죠. 의제되는 사항이 네 가지다. 자,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두 번째 확인만 하세요. 암기 코드 나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걸로 보고요. 자, 원래 산지 전용 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산을 밀어버리고 내가 여기다 건물 짓겠다. 산지 전용 허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아도 되죠. 통지받는 순간 사전 결정 신청에서 통지받는 순간 그 허가는 안 받아도 받은 걸로 봐주는 겁니다. 이게 통지 효과죠. 통지 효과. 통지받는 순간 네 가지 허가를 받은 걸로 봐요. 농지 전용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천 전용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왜? 안 받아도 받은 걸로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가면 자, 네 가지 허가 의제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전 결정 신청한 자는 허가권자에게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절차가 건축 허가 신청이니까 신청하란 얘기예요. 여기는 건축 허가 내준 게 아니라 통지만 해준 거예요. 야, 이 건물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이다 라고 알려만 준 거지 허가를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2년이죠. 2년. 자, 몇 년? 2년. 딱 줘요. 근데 딱 2년 줬는데 신청 안 했어, 허가를. 그러면 자, 그 순간 사전 결정 통지의 효력은 상실된다.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사전 결정 통지는 2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뜻이죠. 2년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라는 얘기죠. 그 기간 내 2년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통지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흐름 끊지 마시고 284페이지 넘어가서 자,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겠죠.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 그래서 1번의 건축 허가의 의의는 됐고 2번부터 보시면 돼요. 자, 2번 보시면 자, 허가권자부터 곧바로 가세요. 자, 허가를 누구한테 가서 신청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죠? 그러면 자, 행정청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행정청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의 밑줄 5명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근데 거기는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거기는 기초가 없으니까 혼자 다 하잖아요. 허가도 혼자 다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는 이따만 확인하시고 논점은 잡지 마시고요. 3명을 논점 잡으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명,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예요. 거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가 없습니다. 혼자 다 하니까 허가도 자치시장이 다 내줘야 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죠. 거기도 기초가 없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밑에 없으니까 자, 혼자 다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허가권자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다만 요 밑에 예외적인 허가권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요 3명이거든요. 3명. 3명이니까 요 3명의 논점을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3명 잡으시고 편하게 잡으시면 돼. 자, 예외 원칙이 있다는 건 모두 있다는 얘기, 예외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외는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많지도 않아. 2명밖에 없어요. 자, 특별시장 있습니다. 맞아요. 또 누구 있죠? 광역시장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예외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원칙과 예외를 자, 묶어서 허가권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허가권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부분을 많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이게 행정조직도를 잘 아직 이해를 못 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갖고 다니면서 보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행정조직도죠. 갖고 다니면서 자, 시장호수구청이 어디에 있고 특별시장이 어디에 있고 광역시장이 어디에 있다. 이걸 위치를 잡아줘야 이분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자, 일반적인 건물은 다 시장호수구청장한테 가는 겁니다. 시장호수구청장. 근데 대형 건물일 때는 시장호수구청장한테 가지 말고 자, 특별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한테 가고 광역시에다 건축할 때는 광역시한테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사례별로 이거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두 군데만 예외조항이 있는 거예요. 특별시나 광역시만. 다시.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지역은 관할구역 중에서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적용돼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두 군데만 예외적인 허가권자가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먼저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이 서울특별시래. 서울특별시. 자, 그럼 서울특별시면 특별시장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구청장도 있죠. 특별시장 밑에 구청장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자, 이해되시나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에 특별시장 허가권자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될 수 있다. 구청장 허가권자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 될 수 있다. 둘 다. 결론 나왔네, 지금. 특별시나 광역시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자, 허가권자가 2명이 있는 거예요. 2명. 그 이걸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시장한테 찾아가서 허가받는 대상이 뭐냐?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구청장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형 건물, 좀 규모가 좀 큰 건물일 때는 구청장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특별시장한테 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 여기는 숫자를 좀 외워야 됩니다. 대형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몇 층이냐면 21층 이상. 요거 층수가 21층 이상짜리 건물 짓는데 특별시에다. 그러면 특별시장한테 가야 돼. 구청장한테 가면 안 되고. 자, 또는 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팩트. 외워야지 이거. 둘 중에 하나. 다시요. 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 건물을 건축합니다. 또는이에요.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특별시라고 한다면 특별시한테 가야 됩니다. 광역시라고 한다면 광역시한테 가라는 얘기죠. 근데 이 건물에 해당이 안 된대. 소규모 21층 이상도 아니고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해당이 안 된대. 그러면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구청장. 이거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잖아, 우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만 여기서 하나만 더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다 21층 이상짜리 건물을 짓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 건물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짓는데, 공장 용도가 공장 올라가는 거지, 여기다. 또는 창고를 짓는데, 공장이나 창고 두 개만 하시면 돼. 두 개. 자, 공장이나 창고를 건축하는데 근데 규모가 21층 이상이 돼버렸어.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이 됐어. 그러면 이때는 특별시장 허가 대상에선 제외된다는 얘기지. 그럼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잘 나와요. 이게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자, 공장 창고는 포함해요, 제외예요? 제외. 누구 허가 대상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거. 요거 두 개 기억하시면 돼. 이게. 그래서 보시면 자, 예외 가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와 있는데 샘플 잡아드렸으면 요걸 갖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거기다 밑줄 그어야지. 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거기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두 개 체크하면 되죠.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대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도지사가 없어요, 여기. 도지사.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도지사가 없어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라고 하셔야 돼. 유일하게 없는 지자체장이 도지사거든요. 도지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라고 빨리 정리해 놓으세요. 빨리. 도지사 없다, 여기. 도지사 없잖아요, 지금. 도지사. 자, 도지사는 여기 집어넣으면 무조건 X입니다. 허가권자 아닙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지사는 다른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허가권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승인권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밑에 2번에 가면 나와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두 개의 샘플 잡아버리면 돼요. 자, 경기도 볼까요? 여기 도지사 그러면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자, 경기도가 있다.
그럼 도지사가 있어요. 자, 도지사 밑에 몇 명이 있죠, 여러분들? 요걸 잡으셔야 돼. 자, 아까 특별시장 밑에는 구청장 한 명밖에 없었거든. 그죠? 자, 근데 도지사 밑에는 우리가 경기도, 우리가 행정조직도 할 때 기억나나 보세요.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시하고 군이 있지. 시장하고 군수가 있지. 시장 군수가 밑에 2명이 있지. 2명. 이렇게. 시장 군수. 자,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눈에 힘 주고. 지금 초기에 잘 하셔야 돼 이거. 뭐 나중에 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요. 자, 도지사는 일단 허가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도에다 건물 짓는 거야. 도. 경기도에다 건물 짓는다. 그럼 도지사한테 찾아갈 일은 없는 거야 우리가. 이해되시죠? 대신 밑에 있는 2명한테 가는 거예요. 시장군수. 여러분들 시장군수 여기 있잖아요. 시장군수 위에 시장군수. 시장 군수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 자, 포천시에다 건물 지을 때는 포천시장한테. 자, 연천군에다 건물 지을 때 연천군수한테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규모불문이라고 하시면 돼. 규모불문. 대형 건물이건 소형이건 상관없어. 무조건 시장군수한테 가야 돼. 여기는 도관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다가 대형 건물 한번 붙여볼까요? 그 포천시하고 연천군에다 대형 건물 짓는데요. 자, 다시 말하면 층수가 21층 이상짜리 건물을 짓거나 연면적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을순이가. 그러면 허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포천시에다 지을 땐 포천시장한테 가야 되고, 다시 포천시에다 지을 땐 포천시장한테 가야 되고, 연천군에다 지을 땐 연천군수한테 가야 됩니다. 자, 도의사한테 갈 일은 없죠. 도의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니까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안 바뀐다는 얘기지. 허가권자가 안 바뀌어. 도의사로 안 바뀐다는 얘기야. 대형이건 소형이건 다 허가권을 갖고 있는 자 행정청은 시장군수가 됩니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럼 도지사가 하는 역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는 허가권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허가권자 여기서는 시장군수 2명입니다. 근데 시장군수가 허가 신청을 받았어. 근데 이 건물 짓겠다고 지금 허가 신청을 받은 거예요. 대형 건물. 층수가 21층 이상짜리 건물 지을 건데요. 허가 신청 들어왔어.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 건물 지을 건데요. 라고 포천시장한테 허가가 들어왔어.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또는 연천군수한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시장군수가 갖고 있지만 포천시나 연천군수가 갖고 있지만 이 시장군수는 허가를 하기 전에 본인이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의사 찾아가서 둘 다. 자, 도의사 찾아가서 내가 허가 내줘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승인을 받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자 여기서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시장군수. 자 그럼 도의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승인권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도의사의 사전 승인이에요. 그럼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야 할 자는 2명이지 2명. 누구? 시장군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대형 건물에 대해서 21층 이상짜리 건물이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짜리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하려면 미리 허가하기 전에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 사전에 허가하기 전에. 그래서 자 도지사의 역할이 딱 나오잖아. 뿅 나오잖아요. 그럼 도의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승인권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정리 잘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서 잘 들으세요. 마지막 하나. 얘네가 또 나와. 그럼 대형 건물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공장을 짓겠대. 또 창고를 짓겠대. 그러면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허가권자를 명확히 정리해드렸죠 제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거기 도의사의 사전 승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시장군수는 2명 밑줄고 지금 설명드렸잖아.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 용어를 정하는 건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밑줄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아요. 자 그럼 어떤 건물일까요? 1번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형 건물이죠.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건물은 제외한다. 2개 공장 창고까지만 딱 끊어. 그러니까 오른쪽 2, 3번은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 개념 잡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용 들어가는 거는 개념 잡으면 금방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딱 끊고 기초과정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말고 지금 강의한 내용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면 기초과정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허가권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선 주인공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거의
100%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 허가권자가 다 한다.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모르면 100% 모르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행정청을 정확히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 285페이지 3번.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의 동그라미, 제한. 그 제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국계법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겠다라고 한 게 제한이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원리로 대입하시면 돼요. 건축허가 안 내줄 거예요? 맞아요. 허가 안 내줍니다라고 제한하는 거. 착공하지 마세요라고 제한하는 거지. 그 제목이 허가도 제한하고 착공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논점일까요? 그 제한을 누가 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제한권자 밑줄. 자, 제한권자인데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자는요. 자, 여기다 쓸까요? 오른쪽에 좀 쓰죠. 여유 있게. 여기다 쓰죠. 제한권자. 이렇게 쓰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 그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좀 잘 받으셔야 되거든요. 여기는 제한권자를 일단 논점을 잡으셔야 돼. 행정청. 자, 제한권자 건축허가 착공을 제한하는 제한권 갖고 있는 행정청 누굽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한이라고 하는 건 일단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허가권자 있잖아요. 허가권자 여기. 허가권자한테 허가 내주지 마 이렇게 하려면 위에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럼 여기 다 위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다 위에. 국장이죠. 국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국장의 밑줄. 자, 그리고 3명 위에 있는 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잖아. 그죠? 예.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에 있죠. 그래서 자, 이제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알면 제한을 또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사실은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아는 것도 여기서는 또 중요합니다. 물론 뭐 제가 강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우리가 숫자 중심이 아니라 누가 왜 하는지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허가권자한테 허가 내주지 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를 전부 다 제한한다. 원칙 예를 통틀어서 제한할 수 있는 자, 허가권자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이 위에 있는 자거든요. 그럼 국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한권자는 첫 번째 국장이에요. 국장.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있고, 두 번째 시장호수구청장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3명이지. 시장호수구청장을 제한할 수 있는 자도 2번에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제한권자입니다. 또 헷갈리지 마세요. 자, 제한권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그럼 제한권자 확인했어. 자, 국토교통부 장관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제한할 수 있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고, 기억이 좀 오래 남겠죠.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토관리. 그거 끝났지? 게임 끝났지? 국토관리. 국토관리 끝났죠? 게임. 국토는 국장이 관리하잖아요. 두 번째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 두 가지. 주무부 장관의 요청. 요청. 이 두 가지 사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우고 온 거기 때문에 뭐 새로 배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자, 일단 1번은 이해가 되시죠? 기억번은. 국토관리.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주무장관. 장관이 요청한다. 그럼 공법에서 장관이 요청하면 100% 국장한테 요청합니다. 이것도 원리가 되니까 정리가 되죠. 근데 이제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할 때 법 규정을 보면 4가지 사유가 있어요. 국방, 문화재, 환경, 국민경제. 그 4가지 사유가 있으면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환경 보존을 해야 되겠다. 건물 지면 안 되겠다. 허가 제한해 주세요. 환경부 장관이 요청하는 거죠. 환경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이니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국장한테. 그럼 국장이 환경부 장관인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어요. 받아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2개인데 이건 쉬워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하시면 돼. 자, 지역계획이나 지역이잖아. 지역이면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국장이 들어오면 안 되지. 국장은 넓은 국토고, 자, 좁은 지역은 지자체장들이 관할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합니다. 지역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고, 도시군계획도 마찬가지죠.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들이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계획상 필요하다. 요거 나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고,
도시군기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시장시장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 건축하거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기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특별시장시장 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내주지 마세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특별시장시장 도지사는 국장한테 즉시 보고해야 돼. 내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제안을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 세 명이 특별시장시장 도지사가 국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보고를 받은 국장이 검토를 하겠죠. 제안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가 아니라 해제를 명하는 거예요. 해제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자, 제한 기간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예요. 자,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느냐? 2년 이내. 또 연장할 수 있어요. 1회 안에서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 외우는 것들은요. 몇백 번 듣고 외우시면 돼. 또 외우는 요령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공고하면 되겠죠. 공고. 그래서 통보하고 공고한다는 얘기는 제한권자가 이 허가권자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거야. 그 사유는 거기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제한했다라고 알려지면 허가권자가 지체없이 공고하는 겁니다. 뒤에 뭐 통보하고 공고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넘기시고 다음 장. 자, 그럼 4번에 갑니다. 자, 4번에는 건축허가의 취소의 동그라미. 자,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must 옆에다 의무라고 써놔요. 의무. 자, 그럼 앞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보세요. 자, 허가권자 다시 갈게요. 자, 갑돌이가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자, 허가권자 허가 내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 따로 갈게요. 그 다음엔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지. 허가 받으면. 허가 내주세요. 그래서 허가 내줬더니 공사 안 하고 놀고 있어. 그럼 안 되잖아. 그때는 자, 착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차가. 착수 어려운 거 아니죠? 공사 시작하라는 얘기지. 이게요. 건축법은 2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허가받은 날부터 2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대.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럼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must.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예요. 거기는 뭐 대표적으로 자 보시면 돼요. 일단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만들고 취소해야 한다. 밑줄. 그 사유가 밑에 가면 1번, 2번, 3번 있는데 1번이 지금 설명드린 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그거 설명드렸고 2, 3번 묶으세요. 2, 3번은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다 밑줄으시면 돼. 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합니다가 2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착수가 불가능하다. 자, 그럼 착수가 불가능하거나 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하면 허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되는 겁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5번에 가면 신고사항 나와요. 자, 허가의 특례에서 신고사항도 있는데 이건 가볍게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허가가 지금 포인트고 신고는 허가가 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허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허가 대상 건물에 다 지금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게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는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게 다 허가 대상 건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굳이 허가로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 허가보다 좀 규제가 완화된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대상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걸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요. 자, 허가 대상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거기 두 명은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그냥 확인만 하시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법에서는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허가 대상 중에서 신고 대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밑에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 3번은 신고 대상이라는 얘기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소규모 건물까지 허가 대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 신고 대상으로 규제하겠다.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뭐 대표적으로 1번 볼까요? 자,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밑줄. 자, 그럼 이거는 증개재라고 하는데 증축, 개축, 재축이 뭔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자, 증축을 갖고 설명드릴게요. 요 증축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3층짜리 건물이 있었어.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바닥을 요만큼 더 올린 거 이렇게 증축을 한 거지. 근데 이 바닥 면적 합계가 올린 규모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올렸대. 증축을 했대. 증축한 거야, 증축. 뭐 개축 제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법에서 정한 겁니다.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자, 85제곱미터 이내까지는 이게 다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사실관계를 받아들이시면 돼. 85제곱미터 이내야. 이내라는 얘기는 이하지, 이하. 그죠? 자, 이 규모까지는 괜찮다.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규모다. 라고 해서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증축을 하는데 85제곱미터를 초과했대. 그럼 허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내라고 하는 부분이 기준점이 얼마 이내냐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증축, 개축, 재축하는 규모가 85제곱미터 이내까지만 신고 대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2번은 됐고 3번 가서 자, 3번은 별표하시고 하나 좀 외우세요. 대표성 있는 거. 3번이 제일 중요하죠. 대손입니다. 대손. 원래 여러분 대손도 어때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손은 규모가 작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규모가 작다. 구체적으로 얼마냐? 숫자 대 숫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숫자는 100% 나오는 숫자라고 생각하시고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형광색 밑줄고요. 형광색. 자, 3층 미만의 건축물 딱 끊어요. 그럼 이게 소규모 건물이 되는 거지. 법으로 정한. 다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의 건물은 소규모 건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한대요? 대손합니다. 자, 그럼 소규모 건물을 대손할 때는 원래 대손은 허가받아야 되지만 이거 소규모에 해당되는 거예요. 연면적도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규모를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 규모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복습 반복 하셔야지 뭐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의 건축물을 대손한대 제가. 자, 그러면 원래 대손은 허가 대상이지만 소규모 건물을 대손하는 이러한 행위는 신고만 하면 허가받는 걸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정리 됐고 자, 공용 건물에 대한 특례. 지금 특례 볼 시간이 없어요. 또 특례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대상 대표적인 거 하나 정도만 딱 기억하고 끝내시면 되지. 자, 오른쪽 가서 3번의 가설 건물 이거 패스하세요. 가설물, 건축물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288페이지 가서 자, 절차로 가볼게요. 절차. 자, 건축물의 건축 절차에서 1번의 설계. 1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설계자가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허가받으면 공사 시공. 공사 들어가는 겁니다. 시공자가 제대로 공사하는지 감리하는 거지.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제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감리도 해서 공사가 끝났다. 자, 밑에 4번 밑줄.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사용 승인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았습니다. 갑돌이가. 자, 허가 받아서 뭐 했죠? 착수했죠. 착수해서 공사가 완공된 거지. 완공이라고 쓸게요. 지금 중간 단계는 사실 우리 시험엔 필요 없어. 자, 우리가 뭐 감리라고 하는 부분이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한 번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잡고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험은 100점짜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잖아요. 패스하시라고. 중간 단계는 사실 이거 내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공인중개사가 지금 뭐 전문적으로 감리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뭐 감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우리가 사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관련 없는 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런 거 무시해도 됩니다. 자, 완공을 하고 나서 요 용어는 좀 보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네 글자 뭐요? 사용 승인 받아야 돼. 사용 승인 개념.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중간 단계 패스하고 착수했다. 그리고 완공했다. 자, 완공이 됐으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검사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 자기 마음대로 도면이랑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허가권자가 설계 도면을 이렇게 냈는데 그 도면이랑 공사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지 똑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준공사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 표현을 똑같은 말인데 준공사랑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사용 승인. 다시 뭐라고 써요? 사용 승인. 이 용어. 자, 익숙하게 보셔야 되죠. 그럼 사용 승인을 완료하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받는 거거든. 이게 그럼 누가 받을까요? 아, 건축주가 공사 발주했으니까 건축주가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건축주가 공사 끝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다 지었어. 완공이 된 상태에서 완공된 건물을 사용해야 되겠어. 자기 마음대로 사용 못해요. 허가권자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하시는데 마지막 절차 요걸 받아야 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주인공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 누가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자, 당사자.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럼 건축주가 누구에게요? 허가권자한테 신청해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점은 공사를 뭐 하고 나서 완료한 후에.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끝내고 나서 이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1번입니다. 자, 보세요. 사용 승인 신청 대상. 자, 건축주는 밑줄, 주인공 건축주가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했던 거라며. 다 설명드렸네요, 지금. 완료하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자,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밑줄,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가면 허가 대상 건물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신고 대상 건물도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 가설 건물도 허가 받아야 된다. 자,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그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논점이 뭐냐면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2번에 가세요. 자, 그럼 보세요. 건축주가 누구한테 공사 완료하고 나서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신청했어요. 그럼 허가권자가 뭐 해야 됩니까?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사용 승인 교부 단계로 넘어가면 자, 일단 허가권자는 7일 이내 검사를 해야 돼. 검사해야 되는 기간이 7일이에요. 7일. 자, 검사 실시해야 돼. 직접 가서. 그 다음에 검사에 합격이 되면 사용승인을 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고요. 내려가서 3번에 가면 사용. 자, 건축주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말 그대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이거 못 받았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경우가 박스에 있는 경우인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사용 승인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볼까요? 자, 1번.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서 교부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얘기는 뭐냐면 자, 7일 이내 검사를 하고 뭐예요? 여기 합격하면 내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교부를 안 했다는 얘기지. 자, 교부 기간 내에 교부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허가권자한테 있는 겁니다. 자, 나 누구한테 있어요? 허가권자한테 있죠. 귀책 사유가 허가권자한테 있으니까 이 건축주는 사용 승인 안 받고도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짐이 좀 깁니다. 자,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자, 공사가 완료됐대. 원래 사용 승인은요 전체가 다 끝나서 받는 거야. 끝난 후에 받는 건데 자, 요거는 부분적으로 끝났을 때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시 사용 승인이라래요. 맨 끝에 밑줄 그으세요. 기간을 정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자,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의 개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면은 제2롯데월드 지금 완공이 됐지만 제2롯데월드가 완공이 다 안 됐는데도 가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위에는 공사 중이었지, 우리가. 요 아래는 공사가 끝났어. 근데 허가권자가 봤을 때 이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요 부분만 먼저 사용하세요 라고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임시 사용 승인. 이거 아셔야 돼요. 임시 사용 승인. 자, 그럼 임시 사용 승인은 부분적으로 공사 끝났을 때 자, 받는 거예요. 건축주가 별도로. 그럼 요 부분 임시 사용 승인 받은 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있지. 전체에 대해서 사용 승인 안 받아도 요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부분만큼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게 2번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주가 자,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허가권자가 여기 아랫부분 먼저 사용하세요라고 임시 사용 승인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부분만큼은 사용 승인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이 건축주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을 끌고 내려가서 보시는 거예요. 밑에 있죠, 밑에. 자, 연결됩니다.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은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축주가 내가 요 부분만 사용해야 되겠어. 사용에 지장이 없어. 자, 허가권자한테 찾아가서 요거 임시 사용 승인 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는. 자, 내려가서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 요것도 참고. 자, 그다음에 3번에다 별표 하나 달고 기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시 사용 승인은 일정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용 승인 앞에 두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임시라고. 임시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 기간이 몇 년이냐? 이건 2년 이내입니다.
자, 2년 이내예요. 기간 이거 외워 놓으셔야 되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2롯데월드 그때 임시사용 승인 받았을 때 기간 2년 딱 줬어. 근데 공사가 장기간 걸리는 거야. 나머지 공사가 2년 이내에 안 끝나. 계속 뭐 해줬어요? 연장. 그러니까 나머지 공사 끝날 때까지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연장할 수 있다.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요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까지는 금방 이해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요 기간을 외우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임시사용 승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임시사용 승인이니까 임자 있잖아요. 임자. 임시사용 승인의 임자. 거기서 아랫니를 하나, 둘, 셋 해서 확 빼버려. 그럼 이자가 남아요. 이렇게. 이자 남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래서 뭐 이건 좀 유치하지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년 이내가 된다. 이자랑 연결되잖아. 2년이랑 연결되니까 자, 임시사용 승인 딱 나오면 아랫니 빼는 연습만 하시면 돼. 그러면 이자 딱 남거든요.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은 절대 안 꺼먹습니다. 2년 이내고요. 대형 건물이다. 공사기간이 길어진다. 안방공사가 있다. 그럼 2년 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공사 끝날 때 기간이. 그러면 그 기간은 당연히 연장할 수 있어야지만 나머지 공사가 완공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됐죠? 정리. 자, 다음 차 넘겨서 290페이지 가면 용도 변경 나오는데 여러분 용도 변경은 내용이 좀 많아요. 사실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뭐 다 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일단 용도 변경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종류만 치고 갈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다 많이 안 하고 자, 용도 변경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이게 왜 여기 나오냐면 사용 승인 받았어 지금. 자, 사용 승인 받았어요.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슈퍼로 지금 건축물을 건축해서 슈퍼 용도로 쓰겠다라고 해서 용도를 슈퍼로 해서 사용 승인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슈퍼로 쓰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자, 근데 이 슈퍼로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자, 사용 승인 받고 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장사가 잘 안 되네. 1년에 마이너스 1억 나왔네. 마이너스 1억.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죠. 이걸 팔아야 될까? 아무도 안 사 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용도를 바꿔서 쓰는 거지. 용도를 최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겠다. 뭐 단란지 좀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법, 뭐 주차장법이라든가 소방법에도 다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실무에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최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걸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의 용도가 몇 개 있느냐? 그래서 2번 가면 용도별 건물의 종류라고 해서 그 왼쪽에 보면은 용도가 나오거든. 박스에. 맨 왼쪽에. 자, 우리가 29개가 있습니다. 용도가요. 자, 용도가 29개 많다. 건축물별로 다 용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 정해놓은 용도가 29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시법에서 지목이 28개 있다고 배우셨죠? 그보다 하나 더 많아.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중요한 용도 정도만 보시면 되고 뭐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 논점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용도 변경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 본질은 용도 변경입니다. 자, 건물이 29개 있는데 여기처럼 최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꾸겠대. 그럴 때 어떤 지를 합니까?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왼쪽엔 지금 몇 개만 써면 4개만 써놨어. 4개만. 자, 먼저 용도 왼쪽 주택이 2개 있습니다. 단독주택 밑줄, 공동주택 밑줄.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되겠죠? 종류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주택이 2개 있어요. 2개. 자, 첫 번째 용도예요. 주택을 2개로 나눠요. 자, 단독주택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초과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데는 종류만 외우세요. 종류만. 내용 들어가지 마시고. 자, 단독주택 가시면 오른쪽에 가보세요. 4개. 자, 지금 1, 2, 3, 4 밑줄. 자,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종류는 4가지가 있다는 거지. 1번에 밑줄 단독주택, 2번에
다중주택. 그게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종류만 외워놔요. 자, 3번에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4번에 공간이 있습니다. 얘네가 전부 다 단독주택에 들어가요. 그럼 단독주택은 몇 개 있다? 4개 있다.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종류를. 그 종류를 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아, 종류도 모르는 사람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일단 그 틀을 먼저 잡는데 단독, 다중, 다가구, 다가구 특히 조심해야 돼. 다가구. 다세대 나오면 안 돼. 다가구고요. 공간이 있습니다. 4개가 있고요. 공동 가보세요. 공동 몇 개 있대요? 아, 공동 4개. 아파트 밑줄. 연립주택 밑줄. 여기는 다세대가 있지요. 다가구가 없습니다. 다가구는 여러분들 단독에 들어가요. 다세대는 빌라에 빌라, 구분소유권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죠. 그 종류를 밑줄 그어놓고 종류만 외우세요. 종류만 지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해요. 그럼 종류가 단독주택 몇 개 있고요? 4개. 공동 몇 개 있어요? 4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종류를 지금 여러분 복습하시면 돼.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류만. 자, 그다음 오른쪽 가면 일종 근린 생활설이 있는데 일종 근린 생활설.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 들어와 있죠. 상가. 거기에 있는 것들이 주로 일종 근생, 주택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들. 거기 보시면 뭐 식품, 잡화, 의료, 완구 이런 거 파는 거 있죠. 서적 파는데, 자 일용품 판매점, 자 이런 데가 있고요. 뭐 휴게 음식점 이런 게 있고,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뭐 그다음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밑줄 좀 거놓을까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그 3개 정도. 자 우리가 보면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보면 의원 있나요? 있어요. 일정 맞습니다. 이거 의료시설 아닙니다. 일정 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일반 음식점, 식당이에요. 식당을 우리가 일반 음식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원 등이 있죠. 3번에 가면 안마의수도 있고 노래연수장도 있어요. 특이하죠. 자 노래연수장도 2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1종, 2종 나눠서 본다. 주택가에 좀 떨어져라 그러면 2종,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1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 말고도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9개를 언제 다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만 나중에 심화과정 때 좀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류만 하시면 돼. 그리고 근린생활설은 1종, 2종 2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3번에다 별표하셔야지. 자 시설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도가 29개가 있는데, 다시 용도가 29개가 있는데 유사한 용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샘플만 보여드린 거 지금 복잡하게 안 들어갈게요. 29개의 용도를 유사한 용도로 묶어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주택이잖아 다. 그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지. 유사한 용도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근린생활설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1종 근린생활설, 2종 근린생활설 이거 2개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그 묶어놓은 묶음을 뭐라고 하느냐? 시설군이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갈게요. 가세요. 자 시설군이에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개념 잡아야지 개념. 자 그럼 시설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유사한 용도끼리 묶어놓은 묶음을 말한다. 그래서 보시면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1번부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 유사한 용도로 묶었어요. 자 근데 유사한 용도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오른쪽에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밖에 없지. 그런 식입니다. 자 산업 등 시설군은 몇 개가 있어요? 7개 있어요. 제일 많죠?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장례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외울 수는 없어요. 왜? 29개 용도 자체를 우리가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자동차 관련 시설군 요것만 시설군만 보시라는 거지. 시설군을 9개로 지금 나눠놨거든요. 다시 말하면 29개 용도가 있는데 유사한 용도로 묶어서 묶음을 만드는 게 유사한 용도로 묶어놓은 게 9개야. 시설군이 9개라는 얘기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그 읽어볼게요 제가.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영업시설군, 자 다음 자 넘겨서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에 시설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유사한 용도가 묶여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할 순서가 뭐냐면 그럼 여기서 시설군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여기 시설금 보세요. 어떻게 이건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팩트. 지금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앞자 따서 외우세요.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이렇게 근주기. 여기까지 카메라 오나요, 여기? 이렇게. 자,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번호가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위험도가 높은 순이에요. 위험도가 높은 순. 위험도가 제일 높은 게 요거란 뜻이야. 자동차 관련 설문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게 그 밖에 있을군. 그 밖에 있을군을 제가 기타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게 정리를 하시면 이 정도는 이제 프레임을 좀 잡아주는 거죠. 집에 가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만 해.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이것만.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믿고 따라 보셔야지. 그죠? 네. 자, 보시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 요거 하나 있고. 시설군의 이름이니까 이름이 왜 이렇게 돼요? 이런 거 묻지 말고. 이름이야, 이름. 자, 그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 자, 그다음에 전기통신, 문화 및 집회, 영업, 그다음에 교육복지, 자, 근린생활시설군. 아까 근린생활시설군은 1종, 2종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합쳐서 근린생활시설군이라고 묶어놓은 겁니다. 자, 주거업무, 그 밖에 시설군. 그 밖에 시설군 기타로 할게요. 자, 얘네들 지금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라고 하는데 얘네를 뭐라고 하냐? 시설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높은 위험도가 제일 높은 게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지. 두 번째 높은 게 산업, 세 번째가 전기통신, 네 번째가 문화, 다섯 번째가 영업, 여섯 번째가 교육복지, 그 다음에 근린생활, 주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법에서 볼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만약에 용도를 최초로 쓰고 있어. 현재 사용승인 받고 나서 자 여기서 쓰고 있어. 여기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해당되는 용도를 쓰고 있는 거지. 자, 용도 바꾸는 거예요. 병행합니다. 다른 용도로 갑니다. 가는데 전기통신시설군 쪽으로 가는데 용도 변경이. 그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전기통신시설군에 속해 있지. 그 용도가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가요, 낮은 쪽으로 가요? 높은 쪽으로 가는 거죠. 위에 있는 게 높은 거니까. 이럴 때는 허가를 받으라고 할까요? 신고하라고 할까? 허가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하죠.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갈 때는 허가 받으라 세게 규제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제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교육복지시설군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교육복지시설군에 속해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위험도가 높은 쪽, 낮은 쪽. 이렇게 낮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낮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허가 받으라고 안 하고 신고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두 개만 하세요. 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더 많이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있는 만큼만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에도 충분하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머지 보완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해야 될 게 시설군 9개 있다.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그리고 제가 현재 속해 있는 시설군에서 시설군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서 용도 변경하는 거지. 그럴 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제가 현재 속해 있는 시설군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용도 변경한다. 이렇게. 그럴 땐 신고하는 거지. 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도 있고 신고 대상도 있습니다. 물론 기재 변경 신청도 있긴 하지만 그거 지금 가지 마세요. 두 개만 하셔도 됩니다. 자, 허가 대상 요거 알아도 돼요. 지금 두 번째 신고 대상 어느 쪽으로 갈 때 허가고 어느 쪽으로 갈 때 신고인지만 아시면 돼. 그리고 시설군이 몇 개인지만 아시면 돼. 기초 과정은 그게 핵심이에요.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여러분 학교 가신 분들 다 외웠어요. 여러분 외울 수 있습니다.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이렇게 하시고 자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요. 허가 대상이에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해드리고 292페이지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 가면 챕터 3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대지와도로 넘어가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